자, 이제 유시화 작가의 새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속의 2편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지난 1편에서 우리 얘기했지. 유시화 작가가 내 인생 만트라라는 덩어리에서 끝부분에 하신 말씀. 내 인생 만트라는 숨이다. 내가 불안할 때 혹은 감정적이 되거나 화가 날 때 또는 생각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나 자신에게 숨하고 말하며 심호흡을 한다. 그러면 감정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된다. 기억나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순간에 또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같이 심호흡을 한 번만 합시다. 깊고 길게 천천히 들여 마시고 깊고 길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 몸 안에 나쁜 기억, 나쁜 생각, 감정들도 함께 다 내보내는 거야. 자, 다음 덩어리의 소제목은 신은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라는 덩어리의 글이야. 이건 굉장히 짧아. 근데 내가 이걸 더 짧게 정리해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읽는 게 더 자기에게 잘 다가갈 것 같아서 그냥 읽을게. 한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날이 어두워져 머물 곳을 찾던 그들은 경사진 들판 한가운데서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다. 헛간 같은 집에 누더기 옷을 입은 부부와 세 아이가 살고 있었다. 집 주위에는 곡식도 나무도 자라지 않았다. 여윈 암소 한 마리만 근처에 묶여 있었다. 수도승과 제자가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자 그 집의 가장이 친절하게 안으로 맞아들여 신선한 우유로 만든 간단한 음식과 치즈를 대접했다. 가난하지만 너그러운 그들의 마음씨에 두 사람은 감동받았다. 식사를 마친 수도승이 그 가족에게 도시와 마을로부터 이처럼 멀리 떨어진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는지 물었다. 주변에는 그들의 일구는 변변한 논밭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에 지친 얼굴을 한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요. 늙은 암소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유를 짜서 마시거나 치즈를 만들어 먹고 남으면 마을에 가져가 다른 식량과 바꿉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도승과 제자는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산 모퉁이에 이르자 수도승이 제자에게 말했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저 집의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라. 제자는 귀를 의심했다. 아니, 저 가족은 암소에 의지해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암소가 없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수도승은 재차 지시했다. 얼른 가서 내 말대로 하거라. 젊은 제자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몰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 가족의 미래가 걱정되었으나 지혜로운 스승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암소를 절벽으로 데려가 밀어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몇 년 후에 제자는 혼자서 그 길을 여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에 묵었던 그 오두막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과거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후회 감정이 다시금 밀려오면서 늦었지만 그 가족을 찾아가 용서를 빌기로 마음먹었다. 산모퉁이를 돌아 예전의 장소로 들어선 제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집이 세워져 있었고 정성 들여 가꾼 밭과 화단이 집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풍요와 행복이 넘쳤다. 제자가 문을 두드리자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차림의 남자가 나왔다. 제자가 물었다. 전에 이곳에 살던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굶어 죽게 되어 당신에게 이 집을 파는 것입니까? 남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자기 가족은 그곳에서 줄곧 살아왔다고 말했다. 제자는 여러 해 전에 스승과 함께 그곳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은 이야기를 하며 다시 물었다. 이곳에 살던 그 가족에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남자는 제자를 하룻밤 묵고 가라며 집 안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는 자기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여우인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암소에 의지해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었죠. 그것 말고는 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소가 집 뒤의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버려진 밭에 약초를 심고 묘목들도 키웠죠.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훨씬 의미 있게 살게 되었고요. 남자의 얘기를 듣고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스승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구차하게 의존하는 것, 우리의 시도와 모험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만 낡은 삶을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은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린다. 우리의 삶에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다. 어떤 상실과 잃어버림도 괜히 오는 게 아니다.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내게는 지금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려야 할 어떤 암소가 있는가? 내 삶이 구차하게 의존하고 있는 안락한 것, 익숙한 것. 그래서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 그 암소와 작별해야 한다. 그대의 삶이 더 넓어지고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글은 이렇게 끝맺어.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론이 한 말이라고 쓰여 있네. 이거야. 당신이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행성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그러려고 생겨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덩어리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자기에게 한 번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자기가 이 내 인생 영어를 LA에서 듣고 있다면 내가 8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3450 윌셔 놀만디하고 만나는 근처야. 방남바 520에서 무료 영어 클래스를 시작해. 내가 오래 꿈꿔오던 거야. 주차도 무료야. 전부 무료야. 그리고 내용도 좋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내 인생 영어를 LA에서 듣고 있다면 8월 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시간이 되면 한번 들려줘. 자, 다음 덩어리의 소제목은 내면
아이야. 내 속에 있는 내면 아이. 자, 이것도 내가 뭐 내 잔소리 섞지 않고 그냥 그 유시아 작가의 글을 그대로 읽을게. 내가 최초로 자살을 생각한 것은 11살 때의 일이다. 일요일이었던 그날, 집 옆 텃밭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거나 닭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에게는 충분히 큰 세계여서 화살촉처럼 생긴 까만 돌 조각도 있었고, 잘 보면 넝쿨 밑에 붉은색 뱀 딸기도 있었다. 봄 내음 물씬한 오후, 장다리꽃 위로 나비가 날고 산속 어디에서는 뻐꾸기가 울었다. 그리고 이 모든 평화로움은 내가 모르는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다. 암탉이 꽃기호해서 가보니 짚을 깔아준 둥지에 달걀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이제 막 낳은 후라서 따뜻했다. 매일 하나씩 알을 낳는 우리 식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암탉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달걀을 그 자리에 놓아두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떼국물 흐르는 친구들이 볼품없는 작대기를 가지고 일부러 신나게 놀고 있었다. 나도 기다란 작대기를 들고 돌진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분위기가 흉흉했다. 낮에 낳은 달걀이 사라진 것이었다. 부엌 살림을 책임진 큰 누나를 비롯해 식구들 모두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텃밭에서 곧잘 노는 사람은 나였으며 입가가 지저분해져서 작대기를 들고 나타난 나는 달걀을 몰래 먹은 범인 행색 그 자체였다. 형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고 그 벌로 나는 저녁을 굶어야만 했다. 누구도 내 결백을 믿지 않았다. 달걀 하나가 중요할 만큼 가난하기도 했지만 분함을 못 이겨 손등으로 눈물을 닦자 내 얼굴이 더 지저분해져서 버림받은 아이처럼 되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이 무력감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울다가 내가 분연히 선택한 것은 죽음이었다. 뒷동산으로 올라가면 떡갈나무 숲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달걀 도둑 누명 쓴 인생을 끝내기로 마음먹고 아무도 붙잡지 않는데 혼자서 뿌리치는 자세로 비탈길을 올랐다. 오래된 나무들 때문에 낮에도 음산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해 숲 옆에 작은 개울이 더 검게 보였다. 그냥 그곳에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죽게 되리라고 희망하며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눈물을 훔치고 자세히 보니 초록색 개구리 한 마리가 개울 옆 풀잎에 올라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애기 청개구리였다. 청개구리는 달아날 생각도 않고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청개구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눈물을 글썽이면 청개구리도 글썽이고 내가 웃자 입 큰 청개구리도 미소 지었다. 달걀 사건은 상처 입은 아이를 내 안에 남겼다. 그 이후 내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를 의심하거나 내 진실이 무시당하면 내 속에 그 상처받은 아이가 전면에 등장해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예외가 없었다. 내 속에 상처받은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내 안에 머물면서 내 평생 아물지 않는 화상처럼 누가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신이 만약 내게 네가 원하는 과거의 시점으로 너의 인생을 되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나는 단연코 그 봄날로 돌아가 달걀을 가지고 있다가 내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달걀이 놓여있던 그 장소, 갓 낳은 달걀의 따뜻한 촉감, 그때 날아다니던 배추 흰나비와 돼지의 웃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자살할 마음을 어느새 잊게 해준 그 청개구리의 금태두른 눈동자도. 이렇게 우리 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어떤 사건이 내면의 아이처럼 평생 살아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 심리치료 전문가 존 브래드쇼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 inner child에 대해서 말한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장하지 못한 내면의 아이가 있어서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한 심리를 초래한다는 이론이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격의 한 측면이 과거의 어느 시절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유시아 작가는 자기 인생의 고백을 또 하는 거야. 첫사랑과도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 무심코 나를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두 번째로 의심받자 냉정하게 결별을 선언했으며 그것은 그녀와 나 자신에게 회복할 길 없는 상처를 남겼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는 완벽한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지만 불완전한 관계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상대방에게도 깊은 상처를 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같은 패턴의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제 유시아 작가는 자기의 이런 인생의 케이스 외에 또 그 다른 자신이 명상센터에서 만난 프랑스의 여성 마르타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셔. 내가 간단히 요약하면 그 마르타라는 여성은 7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그냥 투잡을 뛰고 하면서 마르타 7살인 자신은 이제 외할머니가 키운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힘들게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내고도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서 이제 그 마르타는 성년이 된 이후에 결혼을 해서 2아이를 낳고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혼자서 일주일 동안 아일랜드로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는 남편에게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는 거야, 마르타가. 이혼하자고. 아니, 남편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냥 부인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도 뭐 아내가 뜻을 돌리지 않고 그냥 아주 완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남편이 떠난 거야. 그래서 이제 마르타는 또다시 그 자기 엄마처럼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아서 마르타 자신의 아이는 또 어머니가 이제 키우는 거야. 이 트라우마가 대물림 되는 거지. 이 마르타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뭘 아느냐? 여기서 다시 책에 있는 대로 읽을게. 그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남편이 돌연 자신을 떠남으로써 자기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 마르타의 내면에 놀란 아이가 먼저 결별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7살 때 아버지가 떠나가지고 힘겹게 자라면서 이 마르타의 내면에 그 상처받은 아이가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하루아침에 7살 때 그냥 떠나버렸 그것처럼 멀쩡한 자기 남편도 자기를 하루아침에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 강박감과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먼저
관계를 끝내버리자 하는 그 아주 희한한 자기 방어를 한 거지. 누구나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외롭게 내버려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감정이 폭발하고 삶이 헝클어진다. 이 내면의 아이가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이 내면의 아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소제목의 글은 이렇게 끝내고 있어. 틱 낫 한, 그 베트남 승려지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끝나고 있어. 우리 내면에는 여리고 아픈 아이가 한 명씩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아픈 경험이 만져질 때마다 그 감정과 기억들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 그리고는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다. 언제나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아이는 우리에게 속삭인다. 나 여기에 있어. 나 피하지 말아줘. 우리는 그 아이를 내면 깊숙이 밀어넣고 최대한 멀리 떨어짐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길게 할 뿐이다. 자신의 내면의 그 아이를 찾으러 먼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상처받은 아이의 고통이 지금도 이 순간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덩어리의 끝은 이거야. 상처받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일이다. 그것이 전부다. 어쩌면 아이가 슬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느껴지면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 너의 슬픔을 알아. 그동안 내가 바쁘게만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안아줄게.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것이다.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알아보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은 내 아픔을 덜어준다. 다루기 힘든 감정은 여전히 남겠지만 내 아픔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자, 이제 한 덩어리만 더 하고 끝낼게. 유슈아 작가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하는 책 소개는 이제 이걸로 끝낼게. 자, 이 마지막 덩어리는 바로 그 타이틀 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타이틀 피스야. 이 책의 제목이 이 덩어리야.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소제목이지. 자, 여기에서 이제 유시아 작가는 자기 인생 고백을 하는 거야.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뭘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친구가 알려줘서 무슨 입사 시험을 치러 가는 거야. 근데 입사 시험을 치러 가는 날 장소에 가봤더니 갑자기 너무 썰렁하게 아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입사 시험 날짜가 오늘이 아니고 어저께였대. 그러니까 유시아 작가가 날짜를 잘못 기억해가지고 완전히 놓친 거야.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지. 자, 여기서 책으로 들어갈게. 내 인생이 첫 구간부터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조계사 법당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긴 머리로 가리고서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계시라고.
그리고 훗날 유시아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우리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그러면서 유시아 작가는 이 덩어리의 끝을 이렇게 끝맺음하고 계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우리의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의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자, 봐봐.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자가, 그것도 처음으로 동유럽 출신의 외국인 출신의 여자가 국무장관, 미국의 Secretary of the State, 국무장관이 된 경우는 매들린 올브라이트라는 여자였거든. 클린턴 행정부 때야. 매들린 올브라이트라는 여자, 그분이 대학 교수였어요. 남편도 대학 교수였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갑자기 그냥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한 거야. 매들린 올브라이트한테. 나 이혼해야겠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의 제자하고 사랑에 빠진 거야, 남편이. 대학교 제자하고.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혼을 당한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야, 이제 이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지? 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그냥 공부나 열심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계속 닦아가지고 결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의 최초의 여성, 그것도 동유럽 출신의 여성 국무장관이 된 거지. 그분이 제임시에 평양도 방문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은 우리한테 달린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모함으로 해고를 당한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는 내 애인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빼앗는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즉시에는 이거 세상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왼수들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리어 그 왼수가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내게 은인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즉시에 계산하지 말자고 우리. 몰라. 시간이 지나고 나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 그것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밝혀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시도 있잖아. 배 젓는 노를 잃고 나자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한참 노를 저을 때는 내 앞에밖에 안 보이고 바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는데 노를 잃고 나자 바다가 눈에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나 나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이게 잘된 일이네 하고 막 그냥 좋아서 날뛰고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침울하게 가라앉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길게 보자니까. 그래서 유시아 작가도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신 거야. 내 생각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어? 누가? 시간이 말해줄 거니까. 그래서 윌리엄 포크너라고 노벨 문학상까지 탔던 그 작가는 그 자기를 해고시켰던, 자기가 그 루이지애나 대학에 근무할 때 자기를 해고시켰던 총장한테 나중에 한참 뒤에 편지를 써보냈어. 당신이 그때 나를 해고시키지 않았더라면 참 큰 비극이었을 텐데, 당신이 나를 그때 해고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었소. 나를 해고시킴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때그때 계산하지 말고 훗날에 계산을 기다리자고. 오케이? 그래. 또다시 고마워. 또다시 반가웠고. 잘 있어. 잘 지내. 바이.